사상 최악인 AI 확산.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AI 확산 공포가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AI는 확산 속도까지 전국 닭과 오리 농장으로 빠르게 번지고 있습니다. 수도권까지 초고속으로 확산한 겁니다. 매몰 처분한 가금류만 벌써 수십만 마리에 발생 일주일 만에 2만 마리, 2천만 마리, 3천만 마리를 넘어섰습니다. 1인당 한 판씩 구매를 제한하고 있고 달걀값은 사상 최고가를 기록 중입니다. 미국산 흰색 달걀이 대량으로 정식 수입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2017년 정유년이 시작된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새해 목표했던 계획들 잘 지키고 계십니까? 정유년을 의미하는 붉은 닭은 예로부터 어둠을 깨우고 빛의 시작을 알리는 상서로운 동물로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이죠. 조류 인플루엔자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그야말로 닭의 순환 시대를 맞고 있는데요. 역대 최악으로 평가받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먼저 김주영 기자가 피해 농가를 둘러봤습니다. (30년) 넘게 양기업에 종사한 윤세영 씨의 농장이 침묵에 잠긴 지 벌써 2달째. 조류 인플루엔자로 키우던 닭 3만 마리를 모두 묻고 텅 빈 농장을 돌아볼 때면 지금도 한숨이 절로 나옵니다. 이 닭이라는 건 그렇게 좀 안 하잖아. 가슴이 아픈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뭐 말로 표현을 못 하는 거죠. 그 우물 썩어가면서 나는 냄새, 악취 이게 이제 자꾸 올라오고 그걸 볼 때마다 한번 더 쳐다보고 이런 상황이 나한테도 왔구나 이런 느끼고. 지난해 11월부터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하는 것을 지켜보며 여러 날 마음을 졸여야 했던 윤 씨. 부지런히 소독하고 닭들을 살폈지만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잡을 수도 없는 병을 끝내 피하지 못했습니다. 피해 농축산가에 대한 신속한 보상과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 정부는 농가에 보상금 지급을 약속했지만 그에게는 먼 나라 얘기였습니다. 살처분한 닭이 윤 씨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육계 농장의 90% 이상은 기업과 계약을 맺고 대신 닭을 키워주는 이른바 계열화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업은 농가에 병아리를 제공하고 농장주가 닭으로 키워서 다시 기업에 넘기면 마리당 사육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이런 이유로 조류 인플루엔자와 같은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보상금은 닭의 소유주, 즉 기업에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기업과 윤 씨가 맺은 계약서입니다. 법정 전염병으로 인한 손실은 절반씩 부담하기로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고 말합니다. 말 그대로 기업은 갑, 농장은 을이기 때문입니다. 갑이라는 그 회사는 뭐 와서 막말로 뭐 작업을 한번 합니까? 와서 보기를 합니까? 을이라는 데는 그래 그 사육비 그걸 조금 받아 먹자고 그 고생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질병이 터지면은 갑은 일절 뭐 책임이 없고 을에만 책임이 전가되는. 실제로 지난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당시 기업에 돌아간 보상금이 농가보다 3배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농가와 회사가 이익이 생길 때는 공유를 하고 손해가 봤을 때는 서로 원만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손해의 분배가 되는 그런 정산 구조가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계를 위협하는 고통은 조류 인플루엔자를 피한 농가도 예외가 아닙니다. 토종닭을 키우고 있는 김민철 씨의 농장은 10km 이내 발병 농가가 없는 비교적 안전한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종닭이 적은 양식 외부 차량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출하되는 만큼 일반 닭보다 감염 위험이 높다는 이유로 이동이 금지되면서 2달이 넘게 발이 묶였습니다. 지금 닭은 자꾸 점점 더 커져서 상품성은 가치는 떨어지고 사료는 더 들어가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2중 3중으로 지금 힘든 상황을 지금 가지고 가는 그런 쪽이죠.
하루에 3톤 150만 원씩 들어가는 사료값은 김 씨에게 큰 부담. 더구나 야속한 이동 제한은 언제 풀릴지 알 수 없어 가슴이 타들어갑니다. 알면 오죽하니 제가 공무원한테 그런 얘기를 제가 드렸을까요? AI 걸린다 여기다 농장에다 갖다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나도 빨리 AI 걸려서 다 살처분하고 말았으면 좋겠다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현재 조류 인플루엔자로 살처분되지 않은 가금류에 대한 보상 규정은 사실상 없는 상황. 억울하고 지금 반발도 좀 심해요. 어떻게 해도 저희 힘은 안 돼요. 정부에서 뒤늦게 토종 닭을 사들이겠다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구체적인 시기는 나오지 않아 언제쯤 출하가 가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올해로 14년째 반복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이 시련의 끝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 몫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성실하게 열심히 살라고 애는 써봤는데 요번에 정말 어려운 상태가 지금 되면 그 시점이에요. 저 같은 경우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시작해서 AI가 걸리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양계 산업은 종말에 가깝지 않나. 네, 14년째 반복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과연 이 불행의 고리를 끊을 방법은 없는 걸까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눌 분들 소개해 드립니다. 이준원 농림축산식품부 차관, 그리고 송창선 건국대 수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취재를 맡은 김주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는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조류 인플루엔자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샵 0024로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분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현재 일부 시도에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입은 농가를 위해 심리 상담소를 운영 중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농민분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김주영 기자, 네. 지금까지 집계된 피해 규모 어느 정도입니까? 네, 앞서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피해는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예. 오늘을 기준으로 전국 가금류 가운데 3,281만 수가 살처분됐습니다. 사육되는 전체 가금류가 1억 6천만 수 정도 된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20% 정도가 살처분된 겁니다. 피해 금액도 큰데요. 정부에서 지급하는 살처분 보상 금액만 2천억 원이 넘은 상황이고요. 살처분 매몰 투입 인력 비용, 지자체 행사 취소 피해, 육가공업체 피해 등을 추산하면 1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의 경우 역대 최단 기간 동안 최악의 피해를 입었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송 교수님, 이번 피해가 이렇게 급증한 이유 뭐가 있을까요? 우선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바이러스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그 AI가 발생한 지 14년이 된 나라 치고는 AI 방역 인프라가 이렇게 튼실하지 못하는 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선 바이러스가 바뀌었다는 것은 과거 그 2003년부터 4차례 들어왔던 바이러스는 H5N1형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중국에서 주로 닭에서 감염됐기 때문에 첫새에 옮겨 붙는다고 하더라도 그 감염된 첫새가 우리나라로 바이러스 때 유입되는 양이 적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2014년도에 발생한 H5N8형이라든지 작년에 발생한 H5N6형은 중국 재래시장에서 주로 오리에서 감염된 그런 타입이고 이것이 철새인 청동오리나 원앙에 감염됐을 때 유입되는 경우에 바이러스 배출량도 많고 이렇게 기간도 상당히 길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H5N1은 옅은 정도의 황사가 온다고 볼 수 있고 H5N6는 굉장히 짙은 황사가 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바이러스가 종류도 다양하지만 굉장히 짙게 날아왔다는 걸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철새가 감염이 되게 되면 오리농가가 바로 이제 이어지는 그 주사가 되고 오리농가가 발생이 되게 되면 이제 산란계나 이제 그 대형 산란이 이어지게 되는데 이번에는 유달리 많이 키우는 10만 수에서 30만 수 이상 키우는 집단 사육하는 산란계가 발생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살처분 피해가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갑니다. 농림부 보도 자료를 보면 지난달 24일 이후에
추가로 신고된 지역은 없다고 하는데요. 참 다행스러운 소식입니다. 이 차관님, 이런 상황이라면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 아직까지도 긴장감을 갖고 대처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은 오늘도 서울시에서 지금 H5N6가 아직 고변성 여부는 확진이 안 됐지만은 나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고요. 또 3월까지는 철사가 계속해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있기 때문에 계속 주의해야 되고요. 또 하나는 AI 바이러스가 통상 잠복 기간이 한 21일 정도, 3주를 보고 있기 때문에 최근 10일 정도는 안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 계속해서 긴장감을 갖고 방역을 매진해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부터 정부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부분은 피해 보상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 이 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김주영 기자, 앞서 취재한 내용을 보면은 그 보상금이 닭을 키우는 농가가 아니라 그 기업한테 먼저 간다고 그래요? 네, 그 기본적으로 앞서 설명드렸던 영상에서 볼 수 있었던 계열화 구조 때문입니다. 영상에서 나온 계약서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피해를 기업과 농장이 절반씩 부담한다라고 계약서에 돼 있는데요. 이는 지원금이 나왔을 때도 절반씩 갖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지원금이 나왔을 때는 기업으로 먼저 가는 경우가 많고요. 실제로 그것도 상당수 부분이 기업으로 돈이 돌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기업이 아닌 계열화 농가에 먼저 보상금이 가는 경우도 분명히 많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마저도 사후 협의 과정, 기업과 농가의 협의 과정에서 상당수 부분이 기업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지적들을 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들은 기업과 농가가 8대2 비율로 갖는 것이 좀 일반적이다라고까지 저희 취재진에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을 하면 관련 기업은 주가가 오른다, 뭐 주가가 상한가를 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고요. 또 일부에서는 이런 구조 때문에 닭 소유주인 기업에서 방역을 철저하게 하지 않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농민분 인터뷰처럼 가불관계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차관님, 그 기업 경우에도 어떤 일정한 그 관리 책임이라든가 그런 의무 같은 게 있지 않을까요? 지금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육개 같은 거는 90%, 또 오리 같은 거는 90% 정도가 지금 한 60개 업체, 또 30개 업체, 이렇게 계열화 업체가 다 지배를 하고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계열화 업체가 방역에 소홀하다, 이러한 비판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15년에 가축 전염병 예방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계열화 업체에게 어떤 계열 농가에 대한 교육, 또 점검, 이런 의무를 부과를 했고, 만약에 이것을 태만히 했을 경우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삭감하는 이러한 기준을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런 규정을 만들었고요. 또 하나는 계열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표준 계약서를 저희가 만들어서 이런 것을 권장을 하고 있는데, 이거 공정거래법에 의해서 표준 계약서를 저희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표준 계약서를 쓰는 농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쓰는 계열 업체라든가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이렇게 줘서 앞으로 표준 계약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토록 하고, 또 표준 계약서도 농가가 불리하지 않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정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국 폐사로 발생하는 손실은 농민의 몫이라는 이야기인데요. 문제는 조류 인플루엔자로 피해를 보지 않은 농가도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터지고 전국적으로 3번의 가축 이동 중지 명령이 있었는데요. 농가에서는 이 이동 제한 때문에 오히려 피해가 늘었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송 교수님, 교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이동 중지 명령 어떤 실효성이 있었습니까? 사실은 이제 유럽의 경우에 이제 구제역 사례 때 이런 수평전파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일시적인 어떤 이동 중지 명령을 내린 적이 있는데요.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이제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려야지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한 상태에서 이제 불을 끌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런 것을 이제 미리 예고하지 않고 이동적인 명령을 내리게 되면 농가에 따라서는 농가의 사료가 없이 그냥 명령을 받을 경우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24시간 이상 사료를 못 먹게 되면 산란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알이 떨어지는, 산란율이 떨어지는 어떤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예고제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런 걸 보완한다면은 사료처만 이동을 허가한다든지 해서 이것은 미리 예고하지 않아야 되는데, 사실 미리 예고를 하게 되면은
뭐 그 닭의 상태가 좀 안 좋다든지 좀 이렇게 좀 질병이 좀 우려가 된다면 사실은 그 심리상 이게 닭을 움직일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을 고려한다면 그것을 예고를 하지 않고 일시에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이차관님, 이런 이동 중지 명령으로 인한 피해, 그 피해에 대한 보상 규정은 없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어떤 비상시의 공익적 조치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익적 조치에 따라서 생기는 손실에 대해서는 뭐 법적으로 이제 보상할 그런 규정이 없고요. 또한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이러한 그 공익적 조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는 그 AI가 발생해서 이동 제한에 걸린 그런 방역대에 해당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되는 사료라든가 또 상품성 저하에 따른 손해에 대해서는 소득 안정 자금을 통해서 지원해주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뭐 보상을 해준다고 합니다만 100% 되는 건 아니겠죠? 예, 아무래도 우리 농가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충분치 않을 겁니다. 예. 예. 그 농가에서는 매몰 비용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떤 안타까움, 그러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게 아니냐, 좀 부족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던데요. 네. 지금 뭐 정부에서는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매몰 비용에 대해서는 그 법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00%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가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일부에서는 또 반반 부담하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에게 100% 부담시킨다거나 또 지방자치단체가 100% 부담하는 것보다는 그 방역 책임에 따라서 어느 정도 균형감을 갖고 이렇게 부담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많이 중앙정부에서 그걸 또 부담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간접적으로 지원을 하더라도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매몰 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관련 농가에서는 지금 이 차관께서 하신 말씀 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에서 우리가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송 교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달걀을 낳는 이른바 산란계에 피해가 집중됐다는 건데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14일 인천국제공항. 미국에서 수입한 100톤 분량의 달걀이 도착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달걀 수입 사태.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가 알을 낳는 산란계 농장을 강타하면서 달걀이 턱없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왜 산란계 농장에 피해가 집중된 것일까? 취재진은 지난 2014년 개정된 하나의 고시 규정을 주목했습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와중에 방역 요령을 일부 변경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발병 농가 주변 3km 안에서 생산된 달걀을 모두 폐기하도록 규정했지만 개정 이후에는 가공용으로 쓴다는 전제 아래 출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발병 농가 반경 3km 안쪽은 공기 전염 가능성이 있어 건강한 닭에 대해서도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과 상충되는 지침이 만들어진 겁니다. 정부는 지난해 말 조류 인플루엔자가 퍼지자 일정 지역 안에서 가금류는 물론 관련 종사자와 차량의 이동을 모두 제한하는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진정되기도 전에 이동 중지 명령은 내려졌다 풀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농식부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 단체도 포함이 되고 소비자 단체도 포함이 되고 교수들,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가 전부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서 이런 게 이 시점에서 제일 좋겠다. 그래서 정해서 하는 거예요. 동시에 달걀들은 앞서 변경된 고시에 따라 이동 중지 명령이 풀릴 때마다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었습니다. 일시적으로 해제가 되면은 이제 이런 걸 할 때 정부에서 언제 반출하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지침이 옵니다. 570m 전방에서 지금 퍼졌는데, 네네. 우리 계란이 판매가 되고 있었다고. 공교롭게도 조류 인플루엔자는 잡히지 않고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산란계 농가들의 닭들은 협소한 공간에서 최대 100만 수 넘게 키워지고 있어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 위험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산란 환경 자체도 지금 굉장히 공장식 밀식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알만 낳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고, 그런 데서 스트레스로 인한 이제 취약성 부분, 그다음에 산란이랄 과정 자체가 생리적으로 취약한 그런 시기를 또 갖고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여러 농장을 이동한 달걀 유통 차량이 제대로 소독되지 않은 채 바이러스 전파에 매개체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합니다. 감염 위험이 큰 농장에 더 큰 위험성을 안겨준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상당히 저는 있다고 보여요. 왜냐하면 이제 AI가 이렇게 산란기 농장이 확산되면 그 인접 농장에 결국은 이제 공기로도 전파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계란을 운반할 때 또 뭐 여러 농장을 또 거쳐서 가는 차량도 많이 있기 때문에요. 정부 역학조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의 가장 큰 원인으로 차량과 관계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런 정부가 여전히 이 규정을 고수하고 있어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세한 변화나 작은 사건이 예상치 못한 엄청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합니다. 정부의 고시가 바뀌어서 피해가 더 컸다고 단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차량으로 인한 감염률이 높은 만큼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송 교수님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이동 제한에 묶여서 산란계가 농장에서 알을 반출하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피해가 큽니다. 예. 이제 50만 수를 키운 농장의 경우에는 이제 하루에 알이 50만 개씩 나오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알을 출하하기 전에 검사하는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이런 출하된 알을 가공난 처리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써서 좀 규제를 완화할 필요는 있다고 보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을 통해서 AI가 확산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차량에 의해서 대부분 이제 바이러스가 퍼진다는 것은 이제 역학조사상에서 나와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AI가 감염된 농장을 들린 차량이 만약에 다른 농장으로 진입할 경우에는 농장 앞이라든지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거점 소독 장치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는 소독약은 대부분 세척을 하고 나서 건조를 하고 소독을 시작하게 되어 있는데 그 규정이 일선에서는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세차가 생략된 상태에서 소독에 들어간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소독 효과가 많이 반감되기 때문에 그러한 대책을 같이 마련해 줘야지 이것을 차량으로 인한 바이러스 전파에 대한 부분을 이제 차단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또 고시를 개정한 이유가 궁금한데 그 점은 우리 이채광께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우선 고시 개정 이유보다 이번에 산란계에서 피해가 많이 발생한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면 아까 우리 송 교수님께서 이번에 발생된 AI가 새로운 유형의 바이러스다 하는 그런 말씀 우선 드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나라가 2003년에 저희가 AI가 처음 발생했는데 그때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기업화가 됐습니다. 2003년에는 한 2,000농가 정도가 산란계 농장이 있었는데 지금은 1,000농가 정도 2분의 1로 줄었고요. 특히 이제 10만 수 이상 농장을 보니까 2003년에는 한 50농장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은 180개 농장으로 확대가 됐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기업농이 되다 보니까 이런 기업농에서 AI가 오다 보니까 굉장히 산란계 피해가 컸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세종시에 축사하시는 분이 있는데 산란계 농장이 있는데 이분이 4개 농장이 다 이번에 AI가 나왔는데 무려 한 축주가 무려 200만 수를 살처분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이번에 산란계 피해가 컸다. 그래서 이제 SOP 변경과 관련해서는 사실 2014년도에는 3kg 이내 알에 대해서는 전부 폐기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미국이라든가 일본 선진국에서도 이 방역대 내의 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역 조치를 한 후에 반출을 허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하고 또 계란 수급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이런 방역은 결국 과학의 문제거든요. 과학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방역 심의회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서 저희가 이렇게 개선을 한 거고 또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한 이후에 계란을 반출할 때도 일주일에 한 번만 반출해라.
그리고 집화장을 통해서 상인이 농가까지 들어오지 않도록 이러한 조치를 병행하면서 이렇게 조치를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커졌다는 거는 그런 뭐 자문이라든가 전문가 자문에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 방역 시민은 물론 생산자, 뭐 전문가 또 교수분들, 뭐 현장의 수의사 여러분들이 다 모이셔서 어떤 전문가들이 자문을 한 거기 때문에 그것은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전문적이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가 수용을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을 반출해서 이동 제한이 되어 있는 알을 반출해서 이런 것이 확산이 됐다기보다는 사실 그 산란계는 이제 다른 그 축종보다는 그 차량에 드나드는 횟수라든지 사람이 드나드는 횟수가 월등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철새가 오리 농장으로 이어지고 우리가 이제 산란계로 이어지는 것이 보통 통상적인 어떤 루트가 되는데 이렇게 대규모로 사육이 되는 산란계로 전파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인데 이번 경우에는 이제 대형 산란계가 우선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태를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정부에서는 이런 전파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 살처분을 하지 않을 수 없던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살처분된 산란계 숫자만 2,300만 마리가 이미 넘었고 사상 처음으로 달걀을 수입하는 상황까지 왔는데요. 이철관님, 이 예방적 살처분 이게 과연 만능이냐 이런 지적도 있어요. 네, 물론 그 만능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현재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워낙 굉장히 무섭거든요. 바이러스가 AI 바이러스는 1g이 100만 마리를 오염시킬 수 있는 정도의 굉장히 독한 이런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독한 바이러스를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재로서는 신속한 살처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저희 나라뿐만 아니고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도 살처분을 원칙으로 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제 백신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백신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이라든가 동남아 쪽에서 AI가 상제된 그런 나라에서 일부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백신을 통해서 어떤 이런 살처분을 줄이는 문제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백신 문제. 백신 문제는 이제 다각도로 검토가 되어 왔고요. 이미 우리나라에서 인플루엔자 발생한 지 14년이 됐기 때문에 저희 대학에서 이제 닭에 쓸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또 오리에 쓸 수 있는 백신이라든지 이것은 사실은 다 개발은 완료가 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뭐 중국이라든지 유럽의 경우에도 백신은 개발되기 때문에 수입도 가능한 것이고요. 하지만 수입을 하든지 국내에서 개발이 완료된 제품이든지 이것을 닭이나 오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6개월에서 1년 정도 임상 기간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가 그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기 때문에 현재는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제 그 백신을 쓰게 되면 상재화가 될 수 있다. 백신을 쓰게 되면 오히려 바이러스가 변해서 그 사람에 대한 위험성이 가중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측면을 많이 부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은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중국에 인접해 있고 역대 바이러스 6번, 7번 들어온 바이러스가 모두 중국에서 들어왔던 것을 가정한다면 이번에 바이러스 종식이 된다고 하더라도 또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 면에 본다 그러면 준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요. 또 백신을 전면적으로 예방적 면에서 쓸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예방적 살처분이라는 것은 질병의 확산을 막고자 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렇다 그러면은 백신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의 배출량이 없거나 거기 적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용해서 백신은 예방적 목적이 아니고 어떤 바이러스 확산을 저지하는 하나의 수단으로서 살처분 정책과 병행하게 되면 지금과 같이 3천만 수 정도의 대규모 살처분을 좀 막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해서 좀 더 정부가 다양한 정책을 피는 것이 어떻겠는가라고 보는 견해입니다. 앞서 뭐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사육 방식을 개선하는 것은 좀 장기적인 대책이 될까요? 사육 방식에 대한 부분은 사실 저희 나라만 이제 집약으로 사육하는 것은 아니고요. 옆에 있는 중국이라든지 미국, 일본의 경우에도 95% 이상의 대부분 집약적으로 사육하는 단계가 되고 유럽의 경우에는 반반입니다. 유럽의 경우에는 50%는 집약적, 50%는 이제 친환경적으로 사육이 되는데 50%가 친환경적으로 사육되는 유럽의 경우에도 이제 H5 NA 바이러스 가고 있거든요. 그 경우에도 역시 피해가 많이 되기 때문에 사실 사육 방식에 대한 부분보다는
또 방역에 대한 인프라에 대한 개선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는 우리나라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비슷한 시기에 우리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일본의 경우 지금 상황이 어떤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겨울과 함께 찾아오는 불청객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0월부터 특별 방역 기간을 운영했습니다.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점검을 강화하고 철새 모니터링 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그 말이 무색하게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정부가 아닌 대학 연구팀이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됐고 2016년 11월 16일 전남 해남과 충북 음성의 농가에서 최초 의심 신고가 접수됩니다. 다음 날 아침 총리에게 보고 후 방역 상황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고병원성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오리 생산지인 충북 음성에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농가의 신고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 35시간, 그러니까 하루하고도 반나절이 더 걸린 겁니다. 전염성이 강한 바이러스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일주일 동안 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유지합니다. 평상시 설정된 관심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이동 제한을 검토하거나 제한적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 조류 인플루엔자는 역대 최악의 기록을 경신하며 빠른 속도로 퍼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AI를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위기 경보를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격상합니다. 최초 신고가 접수된 지 한 달이나 지나 살처분된 가금류가 이미 1,600만 마리를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초기 대응이 중요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부가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방역은 제2의 국방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걸 제2의 국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경계가 뚫리면 개별 농가가 대응하기 어렵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역이 초동 대처가 중요한 거고 사전 예찰을 하고 빨리 긴급하게 초기에 진압해야 한다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와 거의 동시에 조류 인플루엔자 피해를 본 곳이 또 있습니다. 바로 이웃나라 일본입니다. 한국보다 철새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 위험도가 높고 양계역 규모도 2배 더 큰 일본은 조류 인플루엔자에 어떻게 대처했을까? 먼저 야생조류 분변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되자마자 위기 경보 단계를 최고 등급으로 상향했고 아오모리현과 나카타현 농가에서 의심 신고를 접수한 당일 확진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만에 총리 관저내에 위기관리센터를 설치하고 아베 총리가 직접 나서 관계부처에 철저한 방역을 지시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농림축산식품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일본의 농수산성 산하의 대책본부가 꾸려졌습니다. 調査チームを現地に派遣をいたします。まん延防止のためには初動対応が何よりも重要でございます。各院におかれましては気を引き締めて対応していただきたい。 이 같은 신속한 대응은 결과에서 엄청난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농가 피해 규모가 우리나라의 30분의 1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사고나 사건이 발생했을 때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금쪽 같은 시간을 가리켜 골든 타임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우리 정부가 조류 인플루엔자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았다면 3천만 마리가 넘는 생명을 허무하게 땅에 묻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던 농민들의 고통과 한 맺힌 눈물도 최소화할 수 있었을 겁니다. 네, 지금 국민신문고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의 문자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농민들에게 희망을 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가장 많게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가의 신고 후에 결과가 나오는 데까지만 35시간이 걸린 우리나라. 이에 비해서
2시간 만에 위기관리센터가 설치된 일본. 사실 이번 조류 인플루엔자의 피해가 컸던 거는 초기 대응에 실패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도쿄 특파원을 연결해서 현지 상황을 좀 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최명신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조금 늦은 시간입니다만은 현재 일본의 구체적인 피해 상황 어느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까? 네, 일본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한 것은 지난해 11월 28일입니다. 지금까지 모두 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8건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산란개 100만 마리, 육개 12만 마리, 유경 오리 2만 마리 등 114만 마리가 매몰 처분됐습니다. 지난달 24일 이후 피해 사례는 접수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조금 전 보여드렸던 화면에서 보면 신속하고 강도 높은 초동 대처가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된 것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일본은 총리를 본부장으로 내각 조류 인플루엔자 대응본부와 농림수산성 방역 대응본부, 그리고 광역자치단체별로 대책본부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내 매몰 처분을 원칙으로 사전 인력을 투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이 넘어가면 자위대를 동원합니다. 눈여겨볼 것은 방역 작업인데요. 일본에서는 중앙정부가 전적으로 키를 쥐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가 감지되면 환경성에 즉시 보고하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방역을 실시하는 구조입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확진 12시간 만에 자위대 3,000명을 매몰 처분에 투입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지자체가 주축이 되는 한국과는 달리 방역 작업의 속도와 규모 면에서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 일본에서도 조류 인플루엔자 관련해 취재를 많이 하셨을 텐데요. 우리나라가 좀 주목해 볼 만한 부분, 어떤 부분이 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본은 사전 예찰과 초기 진압에 상당히 철저합니다. 우선 각 지자체 소속의 가축보건위생소가 관내 농가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교육과 점검은 물론이고 철새 도래 시기인 10월부터 5월까지 100마리 이상을 사육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철저한 모니터링을 실시합니다. 특히 1000마리 이상의 경우 주 1회, 100마리 이상의 경우엔 월 1회 정기적으로 폐사율을 보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농장 단위의 조류 인플루엔자 간이 키트 검사는 농가와 일반 수의사도 사용이 가능해서 신속한 초동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지금까지 도쿄 최명신 특파원이었습니다. 중앙정부가 키를 쥐고 방역 작업과 초기 대처를 실시했다는 점이 참 인상적인데요. 이 차관님, 일각에서는 우리 경우에 그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사실은 저희는 그 AI가 이번에 6번째 왔는데 사실 철새 도래 시기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년 10월부터 그 다음에 5월까지를 특별 방역 기간을 이렇게 정해서 AI가 오기 전부터 저희가 특별 방역 조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매주 수요일 날 일제 소독의 날로 이렇게 정해서 일제 소독을 하고 또 철새라든가 어떤 가금류에 대해서 연 한 30만 건 이상에 대해서 예찰을 이렇게 하고 또 각 지자체마다 비상 상황실을 만들어서 이렇게 비상 대처를 했습니다만은 11월 16일 날 나왔습니다. 물론 저희도 11월 16일 날 나왔을 때 바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방역대책본부를 구성을 해서 관계부처 협조체제 하에서 방역조치를 했습니다. 근데 일본하고 우리랑 여러 가지 비교를 많이 하시는데 이 AI라는 그런 바이러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우리나라나 이 동양에서 문제는 오리고 서양에서 문제는 칠면조거든요. 근데 일본하고 우리랑 근본적으로 첫 번째 다른 것은 우리는 오리를 한 1000만 마리를 키우지만은 일본은 50만 마리 거의 뭐 통계에 잡히지 않을 정도로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AI에 취약한 그러한 오리를 우리가 일본보다 많이 키운다는데 우선 사육 환경에서 큰 차이가 있고요. 물론 뭐 일본이 처음부터 심각 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했고 우리는 처음에 위기 단계를 뭐 주의 단계했다 뭐 이런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는 위기 단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는 위기 단계에 관계없이 심각 단계에 준하는 그런 조치를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가 부족하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가 개선할 점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AI가 11월 16일 발생하자마자 장관이 본부장이 돼서 또 저희가
총리, 부총리 회의라든가 국무회의라든가 네. 차관회의를 통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 타워 역할을 네. 충분히 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한일 간에 좀 비교가 가능하겠습니까? 우선 일본은 이제 초동 방역을 잘 했다고 볼 수가 있죠. 이제 우리나라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철새가 바이러스를 이렇게 우리나라로 싣고 오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철새가 바이러스를 갖고 온다고 해서 농가가 반드시 감염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철새가 많이 도래하는 지역에 있는 방역 취약 지역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그것은 과거 14년 동안 철새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터지는 그런 지역인데 네. 사실 이런 지역이 이미 다 살처분 데가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지금 AI가 잦아들고 있는 상황인데 이들 지역이 만약에 다시 재입식이 된다면 특별한 대책이 없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양성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24시간 내에 살처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군을 동원했는데 저희는 군을 동원하지 못했다는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는 농식품과 주의를 하고 있고 일본은 총리실에서 주의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조류 인플루엔자를 막기 위해서 정부 그리고 학교에서 여러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 그리고 반드시 개선해야 할 부분은 무엇인지 먼저 이채관께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지금 AI와 관련돼서 저희가 방역 조치를 할 대상을 보면은 우리 농장 같은 경우는 전국에 지금 한 6만 7천 개 농장이 지금 있고요. 그 6만 7천 개 농장에 종사하는 종사자만 한 40만 명 이상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축산 관련 차량이 약 3만 7천 대가 지금 GPS 등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GPS에 등록이 안 되는 승용차라든가 오토바이 이런 걸 합하면 한 10만 대 이상이 또 있거든요. 이렇게 수십만 명이나 또 수십만 대의 차량이나 이런 것을 정부가 다 일일이 다 소독하고 다 통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앙정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또 각 농장들이 자기의 본연의 역할을 다 할 때 이런 것이 막아질 수 있다. 우선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앞으로 대책을 논의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저희는 한 3가지 정도를 봅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사육환경 개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앞에서 우리나라가 밀식사육이나 이런 것도 큰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현대화라든가 어떤 밀식사육을 억제하는 그러한 어떤 사육환경 개선이 필요하고요. 또 이것이 철새랑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철새에 대한 어떤 예찰이라든가 국제 공조 이런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것이 불행하게 발생했을 때는 신속한 살처분이라든가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송 교수께서 좀 현재 우리나라는 고병원성 인플루엔자라고 하니까 정부가 방역 대책에 너무 고병원성에만 치중되는 것은 아닌가. 다시 말씀드리면 고병원성은 닭과 오리가 죽어주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데 H5N8 같은 경우에는 오리가 안 죽는 그런 중병원성의 경우도 있고요. 아직 국내는 들어오지 않았지만은 중국에서 최근에 저병원성으로 알려진 H7N9 같은 바이러스는 닭이나 오리의 경우에는 위협적이지 않지만 오히려 사람한테 치명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좀 더 고병원성 바이러스, 중병원성 바이러스, 저병원성 바이러스 입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농가에서 신고가 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한다 그러면은 백신을 다 하는 상황에 마찬가지 상황이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인프라도 갖춰야 될 것이고 이것이 농가에 신고가 되지 않고 조용히 퍼지는 경우를 대비한다면 예방자 살처분은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라도 이제 미국은 긴급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백신을 5억 수를 비축하고 있고 정부가 명령을 내리면 24시간 이내에 농장에 배달하는 그런 시스템까지 마련해 놓고 있는데 우리도 어떤 백신에 대한 카드를 전면적으로 쓴다는 것보다는 이렇게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질병의 확산 속도를 떨어뜨리는 방역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제 2의 카드를 좀 주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것처럼 시기를 놓쳐서 낭패를 볼 때 우리는 사후 약방문이라는 말을 합니다.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는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 이제는 사전 약방문의 자세로 항시 방역 체제를 갖춰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피부가 가볍고 다갑고
시력의 장애를 받는 사람이 마을 주민들 중에서 3분의 1이 넘어요. 둘에 거위살도 호박잎 장아리 나고 돌 깔아먹게 되겠다는데 공동체 안에 각종 질서들이 깨지는 거고요. 삶의 질들, 각종 건강 피해들, 종합적인 문제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난해 12월 방송된 침묵하는 대한민국 내부 고발 그 후편이 제99회 이달의 방송기자상 기획보도부문을 수상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고자 거짓에 맞서고자 오늘도 어둠 속에서 빛을 밝히는 사람들. 대한민국의 강인한 생명력을 우리가 믿는 이유일 겁니다.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꿈꾸는 국민신문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